네, 그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네 번째 교과서이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는 마지막 아마 수업 정도에 남을 거예요. 음악과 생활이라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하게 생긴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그 교과서를 좀 밀도 있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그래도 음악과 생활사보다는 비교적 아,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오늘 보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YBM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교과 내용학 교재 가진 선생님들께서는 C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과서들을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 역시도 주제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악곡이나 확인해야 될 사실 위주로 해서 볼 겁니다. 처음에 음악 감상과 비평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교과서들에 비하셔서는요. 감상하고 비평에 대해서 막 설명하거나 그런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회에 천재 교과서를 했던 것도 교과서에서 감상하고 비평에 대해서 유독 좀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좀 그런 교과서는 아니어서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문세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 이문세 씨가 부르신 소녀는 어디서 제목이라도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그 음악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러면서 실려 있는 악곡이에요. 출처 있고요. 한번 불러는 보시는데 글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교과서 내용은 더 그렇고요. 바람이 분다라는 예, 아실만한 곡이죠. 예, 그래서 요 곡으로 오프닝을 하는 교과서는 별로 없는데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미를 갖는 음악의 이해라고 해서 좋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는 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슈만의 헌정입니다. 슈만의 헌정은요, 우리가 흔히 슈만의 연가곡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르테의 꽃이라는 그 가곡집 안에 실려 있습니다. 요 미르테의 꽃은요, 괴테, 바이런, 하이네 등등의 시들이 합쳐진 것이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가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케르트라는 사람의 시를 가지고 만든 악곡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헌정은요. 2015 개정 교과서가 다 그렇듯이 반주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헌정이라는 곡은요. 그동안 그 경기도 수험생들이 피아노 연습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악곡임에도 불구하고요. 반주가 없어서 선생님들 오늘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 반주보 있는 상태로 드렸습니다. 반주 한번 보시고요. 퀴즈에는 얘 화성분석 문제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분석 문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이 굉장히 독특한 곡인 게 A 플랫 메이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E 메이저로 갔다가요. 다시 A 플랫 메이저로 돌아오는 곡이에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려서 아이고 아시겠지만 이 곡은 딱 보면 무슨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 여기 A 플랫이거든요. 세 번째 단에요. 그리고 요거가 솔샵이에요.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긴 도샵이었고요. 여기는 레 플랫이고요. 저희가 이명동음 전조를 함부로 쓰지 않는 용어인 건 아시죠? 이명동음 전조는 대부분의 경우 증육화음, 특히 독일 육화음을 통해서 딸림 7화음으로 이명동음이 될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증육화음으로 증삼화음이요. 증삼화음 죄송합니다. 증삼화음으로 전조가 될 때 혹은 감칠화음을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명동음 전조를 말하는데요. 이 곡은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끄듬들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전조 방법에 대해서 요즘 좀 정의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고 꼭 퀴즈 풀어보시고 답까지 확인하셔서 이런 경우 전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은 미르테의 꽃이라는 가곡집의 첫 번째 악곡이고요. 리케르트라는 사람의 시로 만들어진 악곡이고, 이 곡 한번 안 불러보시고 실기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곡에 지금 보시면 앞에 사랑의 마음 헌정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슈만이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랑의 마음이라는 소 제목을 붙이고 지금 이 악곡을 제시를 했습니다. 화성 분석은 문제풀이에서 확인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제1악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을 들어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보시면 느껴집니다. 특별히 어떤 제목을 붙이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1, 2, 3악장 공이 그 동유럽 작곡가 특유의 아주 비창 비의 어린 선율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미난 악곡이에요. 굉장히 실내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잘 알려진 악곡인데요. 이 곡에 스메타나가 딸이 죽고 나서 작곡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곡에 이런 뒷배경까지도 모르고 굉장히 잘 듣는 악곡이었는데 배경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사랑의 마음이라면 이거는 상실의 슬픔 이런 것들이 노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드렸고 선생님들 외우셔야 될 악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대학 축전서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대학 축전서곡은 처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 축전서곡의 주요한 멜로디들을 좀 주었고요. 브람스가 독일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작곡해서 공연한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노래하는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과서에서는 12, 13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그 작곡가들한테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었는지의 사례들을 한번 유명한 악곡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이래저래 좀 골치 아픈 악곡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정을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드렸으니까 피아노 한번 쳐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대상을 노래하는 악곡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었는데 저희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인데요. 악보 있을 때 보고요. 이거는 악보 있을 때 보고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악곡들 좀 보도록 하시죠. 얼핏 정말 리베르탱고랑 리듬 모양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리베르탱고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을 그리고 있는 악곡이어서 가을, 겨울, 봄 순서로 작곡이 되었다.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봄이라는 악곡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리베르탱고 때도 이거 보실 텐데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나오는 이 리듬이 탱고에 많이 사용하는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여서 짝수계인데 세 보시면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3, 3,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듬이 그러니까 악보 보셔도 리베르탱고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요 리듬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탱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리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별표하고 보셔야 될 곡 하나 나왔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보통 여기다 이렇게 환상서곡을 앞으로 붙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먼저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표제적인 교향곡이고요. 그래서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이 있고 지금 보시는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이 있고 프로코피에프의 발레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잡아드린 것만 이 정도인데 뭐 더 많은 작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차이콥스키는 이것을 서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서곡은 관현악곡, 더군다나
한 악장짜리 악곡이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주제 선율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제가 개정 교과서를 봤는데요. 없어요, 자리곡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15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도 한번 봐주시면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BM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는요, 악곡이 좀 많이 독특한 악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중학교 교과서 보시면서 악곡에 대한 눈이 좀 넓어지셨다면, 오늘은 좀 서양 악곡들이 특히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실어주는 교과서 악곡들이 아니고 좀 처음 접하는 악곡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실리는 곡이긴 한데 또 언급은 많이 되는데 악보 요렇게까지 준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자, 다음은 엘가의 위풍당당입니다. 엘가의 위풍당당은요, 선생님들께서는 되려 지금 B 부분의 선율을 더 많이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 있고 이래서 이 선율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빰빰 띠라리라 리라리라 하고 나오는 이 A 부분 선율 역시도 그 행진곡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풍당당 행진곡에 대한 설명도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엘가가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위해서 행진곡으로 작곡한 5곡이고, 행진곡 1번은 ABA 구조의 중간에 유명한 트리오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B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나중에 대관식의 송가의 피날레에 연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송가를 우리가 흔히 앤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대관식 앤썸으로 사용됐던 악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곡이 지금 A, B 부분이 모두 다 다시 나왔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많이 이 교과서 저 교과서에 나와서 저는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넘어갈 거 하나 더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파이지엘로 작품 이야기하면서 이게 허무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훨씬 더 제목이 많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더 나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곡이 이번에 이렇게 하나 실려 있고요. 그 옆에 페이지는 지난번 프린트로도 한번 드렸던 허무한 마음을 주제로 해서 베토벤의 변주곡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악보는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변주곡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드디어 이 교과서에 이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3권 16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정말 죽기 거의 직전 작품이에요. 아베베룬 코르푸스입니다. 화음과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타이틀을 달고 교과서에서는 이 곡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베베룬 코르푸스. 자, 아베베룬 코르푸스라고 하는 곡은요. 밑에 설명 나오고 있으니까 걔 좀 잠깐 보겠습니다. 라틴어 기도문을 가사로 한 혼성 4부 합창곡이고 경건하고 숭고한 느낌의 카톨릭 교회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저희는 모텟이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되겠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교회 음악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베베룬 코르푸스는 성체가 나심을 찬미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체 이야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이 있는 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들 이 곡 뭐 때문에 봤다? 이 곡이 저희 화성학 교재의 연습 문제로 나와서 이 곡은 아주 유명하게 저희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임영동음 전조가 나타나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퀴즈 문제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서요. 이 곡의 조성관계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대로 대부분은 반주를 많이 붙여서 쓰는데요. 작곡가가 만들어준 반주 형태도 있고요. 관현악 반주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틴어로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풀기 시작하면 아주 일이 복잡해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학 교재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특히 이 곡은
지금 교과서 수준 안에서 이명동음 전조라든가 하는 복잡한 전조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악곡이기 때문에 화성 문제 나왔다 하면 너무 어려운 곡이다 라고 한번 보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과 저는 22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얘 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장단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저희 국악의 장단 중 사박으로 이루어진 여러 장단을 손장단으로 연습하고 장단의 특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박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는 보통 이걸 사박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앞에 삼소박, 사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중몰이는 오케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국거리도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잦은몰이 덩덩덩덩쿵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타령장단이 나오는데 제가 옆에다 좀 적을게요. 정악타령이라고요. 혹시 교과내용학 교재에 너무 흔한 장단들이어서 제가 악보를 안 실어놨다면 오늘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덩 기덕덕 쿵 기덕덕 해서 영산해상 중에 타령, 군악 그리고 천년만세 계명가락도들이와 우조가락도들이가 바로 이 장단을 사용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중중몰이, 국거리, 잦은몰이 다 민요장단이어가지고요. 갑자기 나와 있는 이 타령장단을 보시고 하신다면 네 박자 맞긴 맞죠.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할 테니까 네 박자의 형태이기는 한데 조금 계통은 다른 악곡의 장단이 여기 팍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잦은 타령 장단이 왔어요. 잦은 타령 혹은 볶는 타령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얘는 덩덩덩따 이렇게 돼서 9번째 박에 딱 액센트가 오고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고 쉬기 때문에 붙임새에 따라서는 이 장단이 잦은몰이보다 훨씬 더 쓰임새가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 하나 봐주실까요? 선생님들 보통 휘몰이 장단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덩덩덕쿵덕쿵 하면서 되게 빠른 장단을 생각을 해요. 덩덩덕쿵덕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밑에 장단 나 이런 건 처음 봐 하실지 모르겠는데 덩덕 쿵덕쿵 이렇게 되어 있던 것에 덩덕쿵덕쿵덕쿵 이렇게 해서 붙인 거여서 선생님들께서 너그럽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색깔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이쪽에 짧은 박 하나가 더 들어갔고 요거를 약간 길이를 앞쪽에다가 길게 하고 땅 하면 되게 비슷해져요. 그죠? 덩덩덕쿵덕쿵 이렇게 알고 계셨던 빠른 장단을 그냥 그 빠른 템포 안에서 약간 더 소박을 주어서 계산한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덩덕쿵덕쿵덕쿵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휘몰이 장단을 쓰는 일도 있구나 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전쯤 문제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임효곤 씨 거의 족보 같은 책 있었거든요. 거기서 12박짜리 휘몰이 장단이 한번 딱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영 개타령이라고 하는 곡을 갖다 놓고 이게 어느 장단이 더 나은지 보다 장단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국거리로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국거리의 템포하고 잦은 타령을 놓고 봤을 때 잦은 타령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국거리로 하면 노래가 좀 길게 느껴질 거예요.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이 학습 시도가 글쎄요, 통영 개타령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잦은 타령 장단에 입이 딱 붙는 악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잦은 타령 정도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건 학습 활동의 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경결해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경결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2박짜리 장단 혹은 진양서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국악장단은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장단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밀고 달고 맺고 풀고, 그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맺고와 풀고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강세를 줘서 맺는다라는 거고요. 푸는 것은요,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궁평 같은 데를 둥둥 두드려서 풀거든요. 그리고 앞에 쪽에서는 밀고 달고, 달고가요, 무언가를 연결하고 달아놓을게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연결을 해놓고 라고 하고, 밀고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덩덕 하면서 밀고 달고 옆으로 넘기고 맺고 강세를 주고 풀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밀고 달고 맺고 풀고의 순서대로 장단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달고 맺고 풀고 하는 형태의 장단 모양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밀고 달고 맺고 풀고는 예를 들어서 진양의 경우 총 24박 중에 6박씩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갑자기 기경결의가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12박짜리 안에서도 3개씩 박을 쪼개서 4박자니까요. 밀고 달고 맺고 풀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는 24페이지를 좀 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사물놀이를 저희도 진도도 제대로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사물놀이에서 비교적 좋은 페이지인 것 같아서 오늘 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물놀이는 꽹가리 장구 북징의 4악기만 가지고 전문적인 리듬을 공연장에서 연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풍물에서 온 게 맞긴 맞는데, 농악이나 풍물 같은 경우에는 꽹가리 장구 북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태평소도 불고요, 소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에 비해서 그 주요한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태평소 같은 악기를 빼버리고 꽹가리 장구 북징 4개의 타악기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 사물놀이의 시작인데요.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리듬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네의 그 풍물패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동네의 장단을 위주로 해서 쳤다면, 이 사물놀이는 뭐 웃다리 풍물, 호남 우도 풍물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 우도 가락이라고도 부르죠. 가장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특징적인 장단들을 추려서 악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풍물은 보통 동네 어귀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김을 매거나 하는 그 농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물은 4가지 타악기를 뜻하는 말이고 1978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에 다루는 창작구가 꼭 최근에 나온 곡들 빼고요, 어떤 한 장르라고 이야기할 것 중엔 가장 늦은 장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다양한 악곡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사물놀이 협주곡 같은 것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주곡이 있다라고 해서 보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웃다리 풍물,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의 대표적인 장단이라고 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얘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물이란 말이 잘 느낌이 안 오시면, 농악은 경기도에도 있고, 호남은 특히 좌도, 우도가 있고요. 호남 좌도, 호남 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좀 나중에 보시고요. 영남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부해서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풍물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로 이 정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김덕수 선생님을 포함한 사물놀이패가 처음부터 공연물로 사물놀이를 만든 것은 이렇게 3개입니다. 경기도 풍물가락,
경기도 풍물가락을 가지고 만들고 호남 우도 풍물을 가지고 만들고 영남을 가지고 만들어서요. 호남 좌도나 동부 그 외의 지역에서 발달했던 풍물은 일단 사물놀이 레파토리에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 우도 가락 이렇게 부르거나 영남 가락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하게 되면 다 이건 사물놀이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경기도는요. 웃다리 풍물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풍물가락을 가지고 만든 게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웃다리 풍물에서 이미 기출 길군학 7채가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채라고 하는 애는 대부분 덩덕궁이라고도 불리고요. 자진몰이 장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웃다리 풍물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건 자, 선생님들 꽹가리, 북, 장구, 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꽹가리가 그 중에서 특히 좀 도드라지는 악기인데요. 이 꽹가리가 두 개가 돼서 짝쇠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꽹가리가 두 대가 되지? 라고 한 사람이 더 들어오나? 라고 하시면 아니고요. 징을 잡았던 주자가 그 소리가 좀 더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합금으로 따라서 약간 앙칼진 소리가 나는 거랑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그 꽹가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꽹가리를 잡고 꽹가리 둘이서 연주를 막 하는 대목을 짝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목의 가장 대표적인 장단이 휘몰이거든요. 근데 휘몰이를 종종 그 사물놀이에서는요. 이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3채를 저희가 흔히 자진몰이 장단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뭐 7채, 6채, 2채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장단에서 징을 2번 치거나 3번 치거나 7번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징의 개수로 이 장단을 이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쳐서 시끄러워지면 안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 애가 6개, 7개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들께서 용어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대목은 선생님들 아예 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별달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빼시라고 화살표를 했고요. 아이고, 헷갈리실까 봐 제가. 별달거리는 주로 영남 풍물에서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영남 풍물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선생님들 요거는 좀 빼놓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영남 풍물에서 주로 나오는 영남 가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채는 휘몰이이다. 우타리 풍물의 짝새는 바로 이채 장단으로 연주를 한다 라고 하는 거 미리 좀 적어놨었는데요. 선생님들 그거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가 좀 다른 교과서들보다 갑자기 제가 사물놀이를 세운 이유는요. 요것 때문인데요. 길군학 7채서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길군학 7채인데 선생님들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요. 3, 2, 3, 2, 3, 3, 3, 2, 그 다음에 3, 2, 3, 3, 2, 2, 3, 3, 2 이걸 꽹가리 고음으로 겐지갱, 겐지갱, 겐지, 겐지, 겐지갱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도 있는데 3, 2, 3, 2, 3, 3, 3, 2 이렇게 돼서요. 여기서 조금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3, 2, 3, 2, 2, 3, 3, 2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징도 한 번씩 울리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징을 어디다 치느냐, 몇 번 치느냐 뭐 이러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길군학 7채의 이 장단 형태는 웃다리 풍물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길군학 7채 웃다리 풍물의 대표적인 장단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6채나 2채나 3채가
원래 정해졌던 대로 그대로 징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여기서는 이름값대로 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3232 숫자 붙이신 거 뭔지 아시겠죠? 겐지겐 해서 겐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강세 딱 주는 고개에 오는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가 나오는데요. 물론 위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2박과 3박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단이에요. 사실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선생님들 거의 못 보시거든요. 육체 장단 나온 교과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확인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꽹가리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책 보니까 꽹가리가 캐논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약간 이렇게 주고받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가락, 리듬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짝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휘 연주자가 부쇠를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쇠와 부쇠 표현은 원래 농악, 풍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어쨌든 상쇠하고 부쇠라는 이름으로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몰이 장단으로 연주를 하고 저희가 이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웃다리 풍물 중에 꽤 볼만하게 교과서가 잡혀 있어서 얘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임새 안 하고 가고요. 선생님들 요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만세 중에 양청도들이라는 곡입니다. 먼저 천년만세가 뭔지는 아세요? 천년만세는 영상회상 뒤에다가 붙여서도 연주를 하는 악곡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곡은 천년만세는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의 세 곡으로 구성된다라는 것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청도들이의 양청이라는 말은 우리 요즘 검은 거 하도 많이 들여다봐서 많이 알죠? 양청도들이란 말은요, 이렇게 한 번은 문현을, 한 번은 유현에 있는 음을, 문현과 유현에 있는 음을, 그래서 청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줄인데 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양청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청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교과서들이 딱 이 악보 되게 많이 줬거든요. 양청도들이라고. 선생님들 양청도들이 만약 들어보시면은요. 검은고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툭툭 하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위쪽의 선율이 땀빰빰빰빰 하면서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요. 그 중에서도 단소는 장식음을 아주 높이 많이 넣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윗성부가 더 많이 잘 들리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양청도들이의 선율 형태랑 지금 양청이 나타나는 검은고를 줬는데요. 저희가 이 곡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여기 있는데 그동안 교과서들이 양청만 주든지 아니면 윗성부만 주든지 해서 프린트에다가 이 악보 다시 한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단소 독주 청성곡이라고 하는 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단소 독주 청성곡. 자, 이 단소 독주 청성곡은 먼저 가곡의 태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태평가의 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만들어서 청성곡이라고도 하지만 청성, 잦은 한입 이렇게도 부르고요.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만 요천, 순일지곡 등등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성곡으로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경기도가 지금처럼 그 악보를 초견으로 보지 않고 한 곡을 외워갖고 가서 들어갔던 시절에는 상영산을 부느냐 청성곡을 부느냐가 최고 레벨이었어요. 그만큼 단소 악곡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대금으로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 책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지금 대금 악곡하고 단소 악곡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교과서만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되려 악보가 없이 소개만 나와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단소로 연주하는 청성곡의 악보 정간보를 하나 갖다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유튜브 들어오신 김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소 청성곡 해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연주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들어보시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가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음악 감상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출처 한번 봐주시고요. 음악 감상의 역사, 무슨 교과서니까?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서니까 음악 감상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음악을 향유하는 계층도 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시대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보이실 거고 교과 내용학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음악을 감상하는 주체, 음악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귀족이거나 교회인 경우 이거 19세기 이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는 순전히 작곡가와 연주자를 위한 음악이라고 해서 연주자들이 훨씬 더 독립적으로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좀 독립하고 있는 상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음악 감상의 가장 주요한 주체는 특히 청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귀족들이나 교회에서 작품을 위촉을 하고 그들의 용도에 의해서 음악회를 만들었던 시절에서 작곡가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시대를 지나 청중이 가장 다양한 음악 경험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선생님들 이 악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별교향곡 4악장입니다. 4악장 주제이고요.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도 이 악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퇴장을 하면서 이 악장을 연주를 해서 휴가를 보내달라고 했던 하이든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세요 라는 곡은 역설적으로 이런 곡은 정말 역설적으로 하이든의 처지를 좀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귀족의 궁정에서 당시에 굉장히 대우를 잘 받은 음악가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자유가 없었던 시대다라는 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페이지에 있는 작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고 해서 총 12곡 중에 네 번째 곡인 마제파입니다. 리스트는 파가니니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어려운 곡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제파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요. 나는 시대 정신이 바뀌고 선배님들의 음악적 전통 덕분에 귀부인들이 나의 찢어진 장갑 한 조각이라도 가지려고 할 정도로 추앙받는 음악가로 살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음악 감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파를 통해서 바흐가 군주와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나는 궁정에서 일했다가 극장 대표로 어떻게 했다. 오라토리를 만들었다. 또 하이드는 나는 에스더 아찌를 위해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공공 연주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었고 베토벤은 아무도 나를 예속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보셨던 대로 리스트는 나는 독립된 예술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음악 감상의 역사에다가 음악가들의 처우 내지는 음악가들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상의 인터뷰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는 하이든과 마제파 참 재미없게 공부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악보나 외우십시오 라고 말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실 만한 내용들이 좀 사이에 끼어 있어서요. 저희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요.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 이수인 작곡의 고향의 노래입니다.
이 고향의 노래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B 플랫 메이저에서 너무 평범한 악곡으로 시작이 되다가요. 여기쯤부터인데요. 왼쪽 페이지 세 번째 단서부터 이제 조금씩 반응계적인 화음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눈으로만 쓱 보셔도 아 여기 화성 분석 좀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 드시죠? 예, 이것도 다시 문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인의 고향의 노래라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악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가진 신선생님들 표시 안 해드려도 상관없지요. 까로미오 밴 E 플랫 메이저 곡 나왔습니다. D 메이저와 E 플랫 메이저 곡 둘 다 교과서에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로 좀 가보시죠. 뮬러의 작사, 슈베르트의 작품인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곡이고요. 이 알고 싶은 마음은 교과서에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고 좀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고요. 프린트에 이 곡도 반주 붙여 놓은 상태로 드렸습니다. 반주 붙여 놓은 상태로 드렸고요. 글쎄요. 선생님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주가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악곡 분위기도 알고 예, 반주가 전달하는 게 꽤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주선율만 주시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곡은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서 6번째 곡이고요. 혹시 성악전공 선생님들 나 이 악보 있어 라고 하시면 네 있으실 텐데 아마 이 조가 아닐 거예요. 얘는 낮은 조로 편곡 오리지널 키가 아니고 낮은 키로 제시된 악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에 있는 악보로 보시면서 이 조에 맞추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성을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곡이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6번째 곡이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예, YBM 교과서 음악 감상과 비평은 다른 교과서에 없는 악곡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한 개밖에 없는 악곡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글이 많지 않지만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여서 선생님들 이 곡은 그냥 아셔야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 없어도 알아야 되는 곡 같은 곡이에요. 로시니 세빌리아의 발사, 세비야의 발사라고 이제 쓰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세빌리아의 발사, 세비야의 발사 중에 방금 그 노랫소리라고 저희 보통 이렇게 번역해서 쓰죠.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이렇게요.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어쨌든 방금 그 노랫소리라고 하는 주인공의 아리아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은요. 세빌리아 이발사 1막에서 여주인공 로지나 많이 보셨네요. 로지나는 어디도 나오는 피가로의 결혼에도 나오는 로지나죠. 예, 수잔나하고 포근한 산들바람 이중창하는 바로 그 로지나입니다. 그래서 알마비바 백작의 세레나데에 화답하는 노래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선생님들 보마르시의 희극 어쩌고 해서 벌써 여러 차례 보셨어요.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고요. 세빌리아 이발사 줄거리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곡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시니 크레센도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로시니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띠라밤 빠밤 빠밤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따리란 띠따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고 음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노래할 때 들어보면요. 앞에서 한 번 나올 때보다 두 번째 나올 때 조금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점점 더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음형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좀 뭐라 해야 되나 발전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로시니 크레센도를 보시기에도 그리 나쁜 곡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곡은 그라우트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곡이므로 선생님들께서 이래저래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시니 세빌리아 이발사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 부파의 여주인공이 부르는 방금 들린 그대
음성 혹은 방금 그 노랫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페라 등장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옆에 페이지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노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베버의 마타네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버의 마타네 사수는요, 19세기 독일 오페라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전까지 모차르트의 징슈피를 빼고 과연 독일만의 나름의 오페라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시절에 독일 19세기 오페라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마타네 사수 줄거리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일 사람들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하고 바꾸는 악마와의 거래로 탄환을 넘겨받아서 뭐 사격대회에서 1등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주인공 막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3막에 나오는 사냥꾼의 합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페라 합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옆에 페이지에서 잠깐 좀 볼게요. 오페라에서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의 심리와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무대 전환이나 극적 전환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며 군중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쓰임새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오페라 합창곡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신 사냥꾼의 합창, 물론 대단한 작품이고요. 일트로바토레의 대장간의 합창, 나부코 중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의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베르디가 죽었을 때도 장송행진곡으로 사용이 됐었을 정도로 베르디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합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는 걸로 위에 두 개가 워낙 유명하니까 위에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사냥꾼의 합창 독일 오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오라토리오 소개합니다. 앞에는 오페라였고요. 오라토리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출처 보시고 계시고 오라토리오는 원래 기도실이라는 데서 나와서 음악극의 형태로 그렇지만 의상이나 무대를 갖추지는 않는 음악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영국에 여행을 갔다가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국에 갔더니 아직도 핸델의 오라토리오가 너무 성황리에 공연되는 것을 보고 또 오라토리오라는 양식에 관심을 갖게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를 메인 가사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야말로 천지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에 대한 소개도 밑에 나옵니다.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기록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라토리오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합창하고 천사의 삼중창이라고 되어 있는 중요한 악곡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우시는 것밖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위법적인 부분과 화성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합창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주제를 주고 모방을 하고 그 사이에 대주제가 나타나고 다시 주제를 옥타브 위에서 모방을 하고 오도 위에서 모방을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변형된 후가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이든 작품 앞에서도 하나 있고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교과서 보다 보면 대부분 한 작곡가의 작품이 두세 개씩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YBN 교과서는 그건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같은 작곡가 거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51페이지에서 보실 거는요. 위에는 뭐 창부 타령이니까 전에도 보신 거여서요. 배틀가 한번 봐주십시오. 교과서에 이 정도 길이로 배틀가라고 하는 경기도 민요가 실렸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위에 창부 타령이 나왔고 밑에 배틀가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창부타령 토리라는 말 쓰고 배트가 토리라는 말을 써요. 창부타령 토리는 솔라도레미의 솔로 끝나고 베틀가토리는 라도레미솔의 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틀가토리 즉 경토리 이형의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그래서 베틀가토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악보에다 단락마다 라로 끝남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지금 살려놓은 거 보면 아시겠죠? 네, 경토리 이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악곡입니다. 자, 국건의 장단의 배틀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시면 육자백이 나옵니다. 육자배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오죽하면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은 육자배기 토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악곡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동도를 읽으시면 이게 미가 되고요. 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되겠죠. 미, 라, 도시 이렇게 돼서 미는 좀 떨고 라는 평으로 내고 도시는 꺾어서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거의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육자백이라는 말 좀 이야기해 볼게요. 육, 자, 박, 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 6살 배기, 7살 배기 하는 것처럼 이거는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육자는 6박하고 관계가 있답니다. 6박. 그래서 박이에 들어있는 말인가가 아니라 육자에 들어있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개의 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박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6박이요. 이 곡은 진양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양장단은 24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24박을 그대로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4개의 각으로 나누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 4개의 각이 각각 6박씩 가지고 있어서 육자배기는 6개의 박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수신가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이 교과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경기도 민요는 창부타령 토리와 배틀가 토리가 있고 남도 민요는 육자배기 토리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도 민요라면 수신가 토리가 있지. 하나 더 있다면 몽금포타령 같은 남봉가 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수신가 토리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가 그동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페이지 안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부민요 메나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메나리는 향토민요입니다. 향토민요는요. 통속민요의 반대로서 향토민요는 같은 말이 토속민요입니다. 이 토속민요는 대부분 저희가 경기도 명창이나 이런 분들은 이 곡을 잘 노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나리 토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향토민요, 좀 드물게 발견되는 토속민요인 향토민요 메나리를 소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미미미 랄랄랄라도 올라가는 거는 4도, 3도 이렇게 올라가고 레도 라솔미 하면서 내려오는데 지금 악보에서는 라솔미 내려가는 자리는 잘은 안 보이세요. 어쨌든 미라도 하고 올라갔다가 레도라솔미 하면서 내려오는 메나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메나리라는 동부민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돌독이 너무 많이 보셔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까지 해서 대표적인 각 지역별 민요와 함께 토리를 소개할 수 있는 악곡들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 대목들이 비슷한 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잦은 사랑가 하고 하초장타령 나오는데 얘는 됐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읽어볼게요. 잘못 보시면 쑥대머리 하면서 내려오는 대목이 와 판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이 곡 왜 이러지? 게다가 무슨 C샵 마이너 반주도 붙이고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거예요. 쑥대머리라는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대목으로요.
제목으로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구성한 창작 국악곡 쑥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희는 아주 뼈아픈 그 일화가 있죠. 캔디 타령이요. 예, 그래서 캔디 타령 같은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악곡인지 한번 좀 예, 그 흥얼흥얼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되려 판소리 악곡들은 다른 교과서 많으니까 일단 좀 띄고 얘를 이런 곡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른 교과서들에 없는 악보들은 그닥 없이 그냥 비슷한 곡들이 좀 나오다가요. 62페이지를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들 저희 교육 과정 보시면 다양한 연주 형태를 이해해라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주 형태의 대표적인 게 어떤 편성으로 연주되는가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도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가 거의 순서대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독주곡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독주곡, 실내악곡, 협주곡, 교향곡, 관현악곡. 관현악곡하고 교향곡 같은 말이냐라고 하면 교향곡 형식을 따르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악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독주곡서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시면서 악보 제법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라는 작품은 워낙 많이 보셨어요. 이 작품 모르는 사람 사실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고 다양한 뭔가 빠른 연주가 필요할 때 굉장히 대담한 여러 가지 연주, 뭐 막심 같은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로도 보셨을 수도 있고 전자악기로도 보셨을 수도 있고 첼로 같은 악기로도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독주곡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술탄의 황제라고 하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술탄의 황제는 아무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왕벌의 비행을 거의 소품 정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띠라리라 하면서 많이 나온 곡이죠. 저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곡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9세기에는 리스트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오페라 주제 같은 것을 편곡하거나 해서 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는 보통 한번 공연이 되려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오페라를 직접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도 그랬고 공연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가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보네라는 작곡가도 비제 카르멘을 위한 악곡을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잘못하시면 정말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이 곡을 통해서 카르멘의 주요한 선율을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 전주곡인데요. 나리리리리 해갖고 나오는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요런데 증이도 많이 나거든요. 여기도 증이도가 나고 우리가 집시음계 하면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증이도 선율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거를 살려서 보여주듯이 주인공의 그 성격 또 주인공이 집시 여인 마음 못 붙이는 사람 뭐 이러는 것을 보여주는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바네라 리듬의 하바네라 노래는 많이 보셨죠? 위에 선율, 투사의 노래, 집시의 노래 같은 악곡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시의 노래를 세기디아하고는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2막에 나오고요. 칼만이 나른하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모닥불이 켜져 있는 산적들 소굴 같은 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플룻 독주곡으로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악곡으로 많이 연주를 하는 칼멘 환상곡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곡들에서 별로 다른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독주곡으로 쇼팽의 연습곡 혁명이 나옵니다. 혁명을 실은 교과서는 뭐 얘가 유일하지는 않은데요. 이 형식
바뀌는 것까지 같이 해서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쇼팽의 연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음악사에서 처음으로 에튜드 혹은 연습곡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연주회용으로 연주해도 하나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쇼팽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연습곡은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은요,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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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멜로디가 멋지긴 한데 피아니스트한테 있어서는 왼손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왼손 연습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악곡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콩쿠르 뭐 이런 거 소개하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름들이랑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저희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보르작입니다. 선생님들 헷갈리세요. 앞에 스메타나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스메타나를 어디서 봤지? 라고 하시면서 막 찾으시고 여기 오셔서 찾으시고 하기도 하실 거예요. 유교과서 보면서 그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아까 스메타나는 피아노 트리오였고요. 그 작품은 뭐 슬픔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실내 악곡의 예로 드보르작의 아메리카라는 현악사 중주 줬습니다. 드보르작이 실제로 미국 뉴욕에 있으면서 미국의 여러 문화를 접하고 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좋았는가 봐요. 흑인 영가풍,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얻는다면 인디안 민요, 이런 것들로부터 악상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선율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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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는 이게 일주제인데요. 선생님들 그 일주제가 전체 악기로 같이 연주를 할 적에는 여기서 나와요. 따란 딴딴 따란 딴 빰빰빰빰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 선율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쪽은 뭘 하고 있습니까? 트레몰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레몰로로 연주되는 가운데 주요한 선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 트레몰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 뒤에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연주가 되는 가운데 비올라가 주선부를 연주를 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까지도 좀 같이 봐놓으셔야 될 악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주곡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협주곡 하면은 뭐가 나올까라고 하시면은요. 이 교과서에서 협주곡은 두 개를 줬는데요. 하나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에요. 이 곡은 제가 지금 교과내용학 출처도 안 만들어 놨는데요. 라흐마니노프 찾으시면 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곡도 아니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브람스 협주곡입니다. 브람스 협주곡인데요. 별로 주는 교과서가 없어요. 브람스 협주곡은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멘델스존이 약간 왕비 같다면 뭐 베토벤은 왕자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브람스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고전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베토벤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라 사태의 연주에 감동한 브람스가 작곡을 해서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의 조언을 얻어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 요하임이라는 사람 이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하임은요. 19세기 음악사에 바이올린 관련된 공연 거의 모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 요하임은요. 카덴자 부분을 직접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협연가가 직접 카덴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19세기 들어와서 많이 없어진 관습인데요. 이 부분에 요하임이 직접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브람스하고 요하임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하임은 19세기 들어 음악가, 특히 그 중에서도 연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절에 대표적으로 이제 손꼽는 연주자, 그러니까 작곡보다는 확실히 연주만 해갖고도 이 정도의 명성을 쌓아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집시풍의 악곡이 나타나는 3악장이다 라고 하면서 3악장 론도 주제를 주로 줬습니다. 실제로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악장보다 3악장이 더 많이 알려지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준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하긴 한데요. 어쨌든 3악장 선율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명품 바이올린은 정말 명품이냐 뭐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라흐마니노프도 많이 보시는 악곡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기는 있겠구나. 있어요 선생님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향곡 드렸는데요. 교향곡은 베토벤 전원을 줬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외우시느라고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교향곡이 5악장? 이것도 낯설죠? 교향곡에 전원에 도착해서 일깨워진 행복한 느낌? 이게 다 뭐지? 라고 하시면 이 작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 표제성 교향곡, 표제가 있는 교향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실제 글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자신이 표현하는 게 음악 안에서 스토리를 갖고 사람들한테 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표제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토벤 전원 교향곡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산책을 즐기면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하일리겐슈타트 하면 아시는 거 있죠? 네, 바로 베토벤이 1802년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작성을 했던 유서가 작성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교과서 여기저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주제야 뭐 열심히 보시면서 지금 특히 저 1주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악곡이어서요. 당연히 한번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향곡이 잠깐 소개가 되었고 관현악곡의 예로 거쉬인이라는 현대 작곡가의 랩소디 인 블루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랩소디 인 블루는 재즈 협주곡이라고 불렀대요. 작곡가 스스로. 그러니까 재즈 협주곡이라는 말이 맞게 재즈 밴드와 피아노 독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클라리넷 주제를 부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 2, 주제 3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보시면 대중음악 또 재즈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약박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액센트의 위치가 항상 좀 뒤로 몰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싱코페이션 정말 많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은 그냥 전체적으로 자꾸 들어보시는 정도?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선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정 안 외워지시면은 노담의 칸타벨라 요 대목이라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기 편성에 따른 음악들을 보여주는 예로 악기 편성에 따른 음악을 보여주는 예로 관현악곡까지를 잠깐 보셨습니다.